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비민주주의 10회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10회를 맞았는데요. 오늘도 함께 모여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여행 트래블러스 맵 변영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공회대 경영대학원 김하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철도노조 김승아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국형 뉴딜,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원래 좀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 뭐 경제 민주화와 연관된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들,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서는 원래 모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그런 방향성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치를 아마 더 강하게 그쵸. 각인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정부 역할과 국가 역할이 뭐냐, 공공의 역할이 뭐냐를 바라보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시선들이 오히려 생긴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제 정부의 반응이나 뭐 행보 같은 것을 느끼실 때,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라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뭐 시민사회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큰 그런가요? 주제고요. 네. 근데 시민사회 연대회의의 처장님이시면 이렇게 그치. 대변해서 뭔가 뭔가 이게 얘기하셔도 되지 공신력이 않나요?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옆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민주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건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의 합의를 본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합의를 보기 어렵다가 아니고 덩어리가 굉장히 큰 주제인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보면서 보니까 코로나가 주는 사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공공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이건 뭐 나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소외돼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했을 때 또한 굉장히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지고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 느끼시나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성을 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떠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가 어딘가라든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 요즘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제도나 법령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1월에 이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이런 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로 지원법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통과된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것에 찬성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21대에는 그래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그 대안이 뭔가 하는 거를 살펴를 봤는데요. 우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그 정의는 의미는 뭔가 한 걸 봤는데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막 인권 보호, 뭐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를 보장하고 또 보건복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그리고 노동권 보장. 저희가 그렇게 막 외쳤던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그리고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의 순환이 되는 지역경제 공헌 이것도 있고요. 또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전하는 환경, 이 부분이 있고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리고 그 밖에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내용을 보면은 너무 훌륭합니다. 네, 이런 것들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기업들이나 이제 원래 이렇게 노동자한테 불리한 것들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노동자들은 되게 막 정말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든지 뭔가 좀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은 정부에서 공공기관부터 때려야지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부분부터 이제 하려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발이 있어요. 이런 법 지금 말씀드린 3대 기본법 제정 관련해서 이제 같이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땠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적가 지금 지난 국회, 이번 국회죠. 현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그쵸. 끝난 거 맞죠? 그쵸. 네, 30일 날 내일까지인가요? 끝나죠. 네. 네. 이번 국회하고 지난 국회에 네. 이게 법안이 제출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이렇게 해서 제출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국회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네. 발의를 하셨고요. 이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네, 발의한 맞습니다. 법안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는 이제 이걸 박광원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네. 역시 이번 국회에도 올라와 있다가 네. 이제 뭐 자동 폐기 되겠죠. 처리가 안 그러니까 됐으니까. 지금 다 이제 네, 근데 홀딩이 돼 있는 그때가 상태인데. 같이 이제 논의가 됐던 것들이요. 네. 하나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은 원래 영국에서 제정이 좀 됐었어요. 먼저 선행해서 영국에서 사회적 가치 법이 제정이 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도입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가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걸 사실은 이렇게 줄여서 정의하면 사회적 가치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조직들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 사회적 경제여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제 같이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판로 지원.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에게는 일종의 좀 사회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담은 이제 이 세 가지 법안. 그래서 이걸 사회적 경제 3법 혹은 사회적 가치 3법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셋 중에 어느 것도 안 됐고 안 된 맥락이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그때는 거의 막 합의 직전까지 갔던 통과 직전까지 갔던 법안들도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경우는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막 이러면서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에 이제 그걸 주도했던 거는 저쪽 자유한국당 뭐 이쪽 그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네, 맞아요. 유승민 원내대표를 할 의원 때였었어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까지 됐으나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네, 팽당하면서 그때 이 법안도 같이 유승민의 관련 법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여당 쪽으로부터 이 법안들이 다시 비토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맥락 전체가 이제 다 작용을 했고요. 그 국회에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다 문재인표 법안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절대 그럼 안 되는 그렇죠.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이 돼버렸네요. 특별한 뭐 반대의 이유나 논거나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제 막 의원들이 이상한 뭐 헛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갖다 붙이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전혀 논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보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안 통과시키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반대를 해서 격렬히 싸우기도 하지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예 논의 자체를 안 씹어버리는 해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걸 뭐 상임위나 이런 데서 해버리면 계속 묵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막 얘기하면 아니 다른 법안 더 중요하고 막 다뤄야 될 법안이 많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저 밑에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한 8년 정도를 진짜 그렇게 8년이요? 해서 7, 8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묵혀왔던 법 중에 하나가 이 법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네. 아니 이제 보면은 이 기재부에서 만든 거기도 해요. 이 보도자료를 기재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지켜도 우리만 안 지키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돈 벌 거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이미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뭐 그 회사와는 무역을 하지 않거나 뭔가 제재를 하는 등 이런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생겨서 사실은 만든 이유가 사실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여기 봐도 지금 제일 급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생긴 경제란 말이죠. 좀 그런 부분이 지금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다는 근데 거죠. 이제 요 법안은 사실은 강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섹터, 정부와 준정부 기구나 뭐 출연 기관이나 뭐 공기업까지를 포함한 공공섹터에 대한 거를 법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위헌이라고 난리 치겠죠. 그쵸, 그쵸. 안 되고 네. 공공기관들이 먼저 하자. 네, 네. 이거를 우선 솔선수범해서 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뜨아해요. 그러면은 국가라는 게 원래 아까 쭉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국가가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럼 국가가 원래 그걸 안 하는 건가? 공공이 무슨 뭐 환경이라던가 뭐 인권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여태까지는 무시해 왔나? 실제로 이제 이 해당되는 기관들이요. 그런 반발들이 되게 컸었어요. 반발까지는 못하지만 이게 왜 아니 공기업이 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이 지자체가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지 그게 뭘 새로운 걸 뭘 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식의 전환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특히 이걸 공공에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툴을 도입했던 건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는 이제 기업이니까 입찰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잖아요.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거죠. 입찰을 안 들어가 보시더라도 최저가 입찰체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가격을 투찰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 적정한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데가 선정되도록 여태까지 정부도 구매 과정부터 이런 걸 해왔는데 이때의 기본 가치는 사실은 효율성이에요.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맞아요. 척도로 삼았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나름의 맥락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게 많으니까 최저가로 하는 데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는 굉장히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공이 움직이는 방식은 대단히 경영 합리성이라고 이른바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도돼 왔던 거예요. 공공도 이러고 있으니 공공이 하는 걸 확 바꿔서 하자. 그래서 그럼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가격 입찰 같은 방식들이 이제 도입이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적정가를 제시하게 하고 그 적정가를 통해서 그 적정가의 가치에 가장 적합하게 제안을 한 조직을 입찰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돈을 얼마나 싸게 하느냐를 봤다면 이게 효과를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 실현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까지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부터 그 사고관, 세계관, 가치관 등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사고하자. 이게 이제 그 근저에 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되면은 이제 이 법에서 이제 지향했던 비전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정부가 시작하지만 공공이 시작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사회 전체가 기업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법이라는 게 법 체계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를 새롭게 재편해 나가는 어떤 질서, 원리로서 좀 제시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쵸. 이제 사회적 가치가 사실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예요. 뭐, 채용 비리, 뭐 이런 걸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를 채용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뭐, 그리고 뭐, 기업 내 문화에서도 뭐, 성평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나 좀 당연한 것들이 사실 그 항목으로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 이제까진 그러면은 되게 열악한 일자리 만들고 누구 삥 뜯고 막 착취하고 누구 성희롱한 거 묵과하고 누구 뭐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지만 벌어낼 수 있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는 말인가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이걸 반대하는 논리들이. 네, 어떻게 저는 네. 이게 결국 우리 사회에서 공공 혹은 공공성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혹은 뭐 이야기할 때 늘 정부가 그러잖아요. 뭐 적자가 얼마가 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적자 나라고 있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그쵸. 이야기하면 나는 적자를에 대한 부담을 분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부담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혜택 또한 좀 분배되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성의 핵심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공공의 문제를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또 공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전에 철도 민영화나 뭐 이런 거 뭐 직접 당사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적자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철도뿐만 아니라 네. 모든 곳에서 다 공공부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적자가 자꾸 나니까 네. 민영화를 안 하고 공공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공공기관인 건데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계속 같은 논리, 같은 문제, 논쟁들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아니 왜 공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국민들 상대로 장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설마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라던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물론 당연히 개인도 고려가 되고 전체 사회 공동체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가 되는 그러한 이제 가치 기준을 우리가 뭘 가질 것인가 이게 바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영역도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 환경 이거를 다 균등하게 이거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어느 하나의 가치가 극대화될 때 어느 한 영역이 예를 들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극대화된 가치가 반영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거 얘기할 때 사회 그리고 경제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에서 균등한 균형을 이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저는 이제 그게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IMF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중에 제가 여러 번 딴 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카드 회사 광고였어요. 네. 근데 되게 그 당시 인기 있던 여자 배우가 이렇게 그 빨간색 기억하 무슨 말씀하시는지 피시카드 기억하세요? 아닌가요? 피시카드 맞아. 네, 산타클로스 네, 옷 같은 네. 거 입고 나와서 눈이 하얗게 된 네. 배경을 뒤로 하고서는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광고거든요. 저는 그걸 딱 처음에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 위에 돈을 벌고 싶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와 가치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드러내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것을 목표로 천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러한 욕구가 너무너무 공개적으로 됐고 대박내서 같은 인사가 덕담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를 들면은 자기계발서라든가 그리고 무슨
그런 직업 토익이라던가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경제가 아니라 어떤 뭐 주식 투자 같은 뭐 이러한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네.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효율성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다른 가치가 다 묻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치되는 게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 가치를 너무 중요시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 대나무를 이쪽으로 이만큼 제껴야지 이게 가운데 설까 말까 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 광고가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갑자기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투자 되세요 막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고 친구 앞에서 이게 또 약간 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가 있으면은 빈자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이후로부터 오히려 돈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솔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포장이 된 것. 그때 이제 아닐까. 모든 국민들이 치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이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때가 2000년대가 펀드가 대규모로 폭증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2008년 경제 위기 직전까지 뭐 주식 시장이 대활황인 상태였었고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직장인들이 무슨 뭐 차이나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온갖 펀드들에 다 돈을 집어넣고 네.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맞아요. 세계 경제가 다 맞아요. 호황이었으니까. 그러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부자 되세요가 남 일이 아니라 너도 그냥 조금만 재테크 좀 하고 뭐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돈만 많이 벌면 일단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돈으로 다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좀 팽배했던 시기가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면에 저는 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세계의 경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들을 보면 이 효율성의 극대화가 그러면 언제쯤부터 이 모든 전 국가의 화두가 됐냐? 사실은 신자유주의예요. 네.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작은 정부라는 건 효율적 정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관하지 말고 네. 기업 돈 버는데 그렇죠. 걸림돌 만들지 말고 정부는 규제하고 간섭하지도 말고 네. 너네는 계속 조그맣게 만들고 가장 적게 돈 쓰는 국가로 가라. 그러고 정부가 운영하니까 맨 적자 나는 기업 되고 하니까 다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여기도 다 돈 잘 벌게 적자 내는 구조 만들지 말고 다 빼버려. 정부는 그래서 최소화시켜. 그게 이 사회의 다음 비전이야. 라는 거를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아무리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의 정책이나 사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정부에는 체제화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 운영하는 것의 전제는 적자가 나면 안 돼. 효과적으로 해야 돼. 돈을 10원 썼으면 12원의 재정적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돼. 이렇게 다 구조화 시켜버렸던 큰 흐름에서의 이제 큰 전환.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기재부를 포함한 그런 신자유주의가 깔려있는 세력들이 계속 추구하는 가치.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이게 더 이상은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좀 분리해서 고민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라는 게 결국은 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의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게 이제 사회적 가치의 추구와 맞닿아 있잖아요. 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캐나다 퀘벡에 뭐 정책 연수 같은 걸 갔었었는데 거기에서 만났었던 게 이제 캐나다의 공론화 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전 같은 하이드로 퀘벡 그러니까 전력 회사죠. 근데 여기는 송전선 하나 놓고 뭐 건설하고 공사하는데 거의 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논쟁 끝에 하여튼 질문이 없을 때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또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송전선은 언제 놔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도 댐 만들고 막 반대하고 댐 무너져서 사람 깔려 죽고 뭐 이거 투쟁하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배상하고 이러는데 드는 돈이
사실은 그 사회적 가치 그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결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꼭 그렇게 분리돼서 고민해야 될까? 혹은 사회적 가치라는 걸 떠올렸을 때 그거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한데 그래도 사회가 뭐 가치가 좀 있어야지 이런 방식의 고민을 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아니다. 근데 그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서. 아직은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조금 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조금 더 많은 각성이 이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이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는 사실 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약간 주춤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도 지금 사회적 가치 지표가 이제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금 꽤 이제 점점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 점수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 이론이, 이러면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기재부에서는 그거 너 돈 얼마 벌었냐, 왜 이렇게 적자 많이 나냐, 이거 가지고 기업 평가를 해왔으면서 그러면은 사회적 가치를 이거를 추진을 하면 어떻게 그럼 돈은 어디서 벌으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그 정말 그 재정의 효율성,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당연히 국민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먹여 살리는 건데 왜 국민들을 삥 뜯어가지고 지네들 주머니로만 넣으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이게 그렇게 공정하고 건전하고 감으로 인해서 더 절약이 되고 세금이 더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어떤 지향을 통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들이다가 여태까지 정상적이지 못했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하자라는 취지, 아직까지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재난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네. 방역엔 성공했지만 지금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보니까 오늘도 뭐 3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쫙 나열해서 한 면을 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위험 관리 역량이 되게 높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 사고가 발생했었던 데들이 다 공공기관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마사회 문중원 기수 돌아가신 네, 분,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태안 화력발전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죠. 뭐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노동 관련 사안을 대응을 하면서 보면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예들을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 그 배가 세월호가 설령 21년 된 배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배의 설령을 그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나서 곧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호시탐탐 규제 완화를 또 노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들을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일정한 지향 아래서 좀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로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것만 해서도 사실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뭐 21대에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반박하는 논의가 뭐냐면 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 관련해서 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산재 사고나 이런 것이 많은 기업은 뭐 공공부문의 입찰을 금지한다든가 막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산전세고 숨기잖아. 이런 부작용이 있어. 그럼 어떨 건데? 그럼 그런 법 만들어서 오히려 다 안 좋은 효과만 나고 있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재 사고를 내고 그걸 숨기면 그걸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다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고, 네.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매우 조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인 시민들이 봤을 때 별로 납득 가능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말씀드린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의 것이 자기 논리라면 그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돼. 이 단어를 듣고 만약에 뭐 이걸 여론조사를 한다면 국민이나 시민 중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조잡한 수준의 문제 제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이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합리성 이렇게 따지는 맥락의 논리들은 계속해서 개발될 거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기업은 그럼 적자 내도 된다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기업을 적자 내도 된다. 그 여태까지 뭐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이제 도덕적으로는 환치시킬 거냐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환치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공기업이 방만하게 막 경영해가지고 적자 내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둘 거냐를 그런 종류의 가치가 핵심 가치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쓸 텐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도 있었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경영을 막 낙하산 막 내려오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경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시 똑같이 환치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그 역할에서 어떠냐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돈을 많이 뭔가 적자가 났다라는 건 누군가 돈을 해먹은 거야. 이런 건 보통 영리기업들에서 많이 생기는 종류의 일들인 거죠. 그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건강하게 경영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뭔가 틀어가지고 이제 논거로 삼으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만 그러면 그러냐, 사기업은 그런 이런 거에서 예외냐 말하자면 뭐 방만경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기업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느냐는 지향성에서의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가치 체계가 생겨야 되는데 공공만 그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공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마치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수많은 경제 행위 주체들도 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자라는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공기업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듬어야죠. 문제 제기 정확하게 하고 심판도 하고 징벌도 해야 됩니다. 다만 공기업의 역할은 뭐고 민간 기업의 역할은 뭐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기업의 자기 책임이란 건 뭐냐 이런 정의들을 해들어가면서 그것에 적합한 방식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제하고 하는 게 작동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저에 있는 게 사회적 가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들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기업이라든가 뭐 민간 기업이라든 어떤 조직들이 건강하게 운영되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노조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부당의 정리해고를 당해서 한 5년간인가 싸워서 이제 나중에는 승소를 해서 대법까지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프랑스계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사회 그러게요. 자유평등 사회민주적, 박애의 그쵸, 나라가 왜 가치를 그럴까? 갖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가 어떤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에서 그런 가치를 갖고 그런 시민적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은 회사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한 뭐 노동자에 대한 그런 노동 탄압은 더 가혹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런 법안과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사한 사례가 옥시레킷뱅키죠. 영국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 되게 모범적인 기업이에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그 오면은 동네에서는. 이제 가습기살균제 농약을 막 뿌리고 잤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구조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것부터 좀 없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낙하산인 네. 거예요. 낙하산도 바라기도 하죠. 네, 우리 그 김승하 국장님 회사도 그랬었고 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들 농성했었던 도로공사도 그렇고 네. 마사회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공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거나 어쨌든 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사장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총선 되면 또 갈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잘 하다가 뭐 낙선이 되거나 혹은 뭐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면 공공기관 가서 그냥 월급 받고 거기에서 있다가 또 다음 총선이나 되면 또 출마하고 잠시 이번에- 쉬어가는 자리 뭐 이번에 이런 떨어지셔서 기사죠. 네, 저는 그- 조금 네, 그렇긴 그거는 뭐 했는데. 본인이 인과응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된 분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된 분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이런 시스템들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 또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뭐 개혁을 위해서 누구를 거기다가 딱 놔뒀더니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서 개혁 안 하거나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그 구조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뀌는구나를 제가 좀 경험한 거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뭐에 가장 민감하냐면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거기에 직원들. 네. 뭐에 민감하냐면 경영 평가에 대단히 민감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아시잖아요. 예, 엄청 막, 애쓰죠. 이게 저기 막 네.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저희 철도- 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번 판에는 끝났어요. 저희는 뭐 네, 꼴찌 이게- 받을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것에 따라 개별 직원까지의 인센티브가 다 정해지는 네, 거예요. 당장 나한테 도는 월급이 네, 지금 딱 맞아요. 그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원과 뭐 이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의 인센티브가 이거에 따라 정해지거나 예산 할당률이 달라지니까 네. 여기에는 완전 혈안들이 원래 돼 있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다른 이제 준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경영평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가 지난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경영평가에다가 사회적 가치 항목을 대거 심지어 예전에 막 2점, 5점 막 이런 네. 수준이었던 걸요. 준공공기관인가까지는요 55%까지 올린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대박. 반영하는 비율을. 네. 그 이제 공공기관들이나 평가할 때 보면 0.1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사실 그런다고 뭐 해요. 일하는 거 뭐 네, 얼마나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겠어요. 그거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55%의 배점이 사회적 가치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완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라고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아까 법이 없어도 그냥 했던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냥 원상태로 언제든 그렇죠. 돌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평가 시스템을 잘 하는 것으로도 네.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 있겠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좀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놓으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쉽게 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조합이 되면 네. 막 낙하산 떨어지는 이 정무직들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파견법 생기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제가 그 자회사 비정규직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제 공공기관 평가에 이 인력 관련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면 공공기관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본인 월급에 당장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가치 항목이 정말 50%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도 뭐 지금 21대 국회에서 그 사회적 가치 3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빼박으로 되면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위기가 진짜 방향이 딱 선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예, 아니 잠깐 여기 말씀하신 거에 그 공공기관 평가 그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기준이 사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고 네네. 이름만 바뀌고 이런 거 네, 되게 그런 것도 많아요. 있어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KTX처럼 KTX란다 철도 여기처럼 한번 그 뭐죠 조사하는 거 만져도 조사하는 거를 뭐 조작하고 뭐 이런 사태도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저 공공기관은 왜 우리를 위한 뭐 활동을 안 할까? 뭐 이런 시민들의 평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해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그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를 불러달라고 사회적 경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사업을 제안을 먼저 해주시거나 그러면은 아마 반가워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실제로 막 그래서 네.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역사회랑 뭘 하라니까 네. 명절 때 역사 있잖아요. 명절 때 이제 손님들 사람들 많으니까 역사 안에다가 뭐 임시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이제 지역 판매하는 상품 거. 팔게. 예. 뭐 이런 거 하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급하게 막 연락 와가지고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되게 단편적인 거고 그런 방식으로 뭘 세상이 음, 바뀌겠어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겠어요.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수준의 너의 사업 방향 안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라 이 질문을 받은 건데 2년 전에는 이게 목미 이러고 있다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시고 스터디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업의 전략 방향 안에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 안에 녹여내는 방식으로까지도 지금은 좀 많이 진일보해 있는 기업들도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다. 네. 그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정규직이나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게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왜 아직도 평가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평가 항목의 중요 항목이에요. 아니 근데 왜 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막 그 500만 개 뭐 한다고 했는데 왜 다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냔 말이죠. 기준부가 문제네요. 비정규직이 뭐냐면 단순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비정규직이 생기게 되는 자리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되게 위험한 자리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일하다 죽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비정규직인 분들이 많고 또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대개가 청년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공항, 항만 이쪽 굉장히 해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통 크게 결심을 하고 비정규직부터 공공기관 하나하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담론 자체가 사실 국제적인 트렌드예요. 뭐 지금 뭐 사회를 바뀌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떻게 살릴까 논란이 많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오히려 지금 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더 중요한 환경도 들어있고 노동권도 들어있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도 신경을 써야지만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사실 이제 기업 단위로까지 적용하기 위한 전략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이들 아시는 ISO 인증 국제 인증인데 ISO 26000 이게 아마 2013년인가 14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인증은 뭐냐면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품질 인증, 막 환경 인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책임 경영이 뭐냐? 아까 이제 쭉 언급하셨던 우리가 사회적 가치 항목이라고 보는 노동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지역 사회에 대한 거, 의료, 안전 뭐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것을 가진 기업 인증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회사만 그렇죠. 회사 물건만 우리가 살 거야. 그 인증 제도가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정부 같은 데에서는 너네 이 인증 받아와. 그래야 우리는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근본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왜
기업을 인증하고 보통 그 상품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사회적 가치라는 거랑 경제적 가치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 마을이 있고요. 마을에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들을 많이 유인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살려면 노동자들이 거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의료 관련해서 병원이 없어. 그럼 노동자들이 못 와요. 유용한 인력들을 끌어들이질 못하죠. 만약에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그러면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산재나 등등 사망사고가 많아. 혹은 이 동네에 질병이 만연해 있어. 아니면 환경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낮아.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평균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실제로 펼 수밖에 없냐면 학교도 만들고요. 기업이 그냥 병원도 만들고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체크도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관리하고요. 이런 종류의 역할, 그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이런 것을 위한 기금도 만들고 본인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에 뿌리박은 기업들은 그 역할을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사실 해왔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요즘에 그런 사례들 많이 보잖아요. 네. 뭔가를 무시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덮고 뭐 없는 척 해가지고 뭘 하다 들통나가지고 결국은 된설이 맞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용으로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치료하는 비용보다 그 사람이 안 아프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유지되려면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돼. 이걸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 책임을 경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상식인데 진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못 배운 것 같다 진짜 나는. 난 왜 그런 걸 제대로 못 우리나라는 배웠던 거지? 반대잖아요. 네. 재벌 대기업에서 죄 지으면 돈 풀잖아요. 그렇죠. 네, 총수가 어디 들어가고 휠체어 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돈 풀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그냥 기업에서 갖고 있는 일부 책임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목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다가 그 뭘 하는데 거기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협동조합 같이라던가 사회적 기업 이런 건데 그러한 이제 거기가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기업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익을 갖다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일반 기업도 그런 의미면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기업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드는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 그 기업의 이익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문제를 낳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책임 경영을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업 여러분. 저는 네. 그 코로나로 이제 뭐 공공 일자리들 많이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지점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IMF 때 이후에도 6개월 뒤에 사라질 일자리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저도 그때 저도 해봤어요. 네. 얼마씩 바꿀 때 했는데요. 뭐 조사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게 일하는 사람도 야 이게 꾸역꾸역 만든 일자리구나. 뭐 나야 뭐 다소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할 영역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영역의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치들이 조금 더 많이 전파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이 영역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인식의 전환과 이후의 삶을 여기서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오늘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좀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공공근로 같은 거 구청에서 3개월씩 일하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걸 제가 2번을 했는데 그래서 6개월을 일했잖아요. 6개월을 일하면 보통 고용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실업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며칠 딱 띄워가지고 절대 연속에 그래서 그걸 못 받게끔 진짜 그 구청에서 그런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공이 제일 나빠요. 그치? 진짜 네, 너무 악랄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모든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공기관에서 기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방향을 틀어간다 뭐 이런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회적 가치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들이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만든 또 정말 한 번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뭔가 회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아, 네. 마지막 말 꼭 해야 되는군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적 가치 법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거 언제 통과되고 계속 그러지만은 공개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뭐 뉴스 같은 데 한 번 나온 적 못 봤거든요. 그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 뒤에 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공론화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은 좀 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은 사회적 가치가 좀 화두가 됐던 거는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네.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에 이걸 좀 직접적으로 네. 요구를 하고 평가 체계에다 반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은 이제 어떤 단계로 좀 제가 보기엔 넘어갔다고 보냐면 그러면 사회적 가치 그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은 다 네. 똑같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을 잘한 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냐 할 거냐에 대한 고민까지로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인정할 거고 네. 어떤 것의 가치는 얼마라고 인정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복잡하고 좀 체계적인 어떤 체계의 틀거리들을 좀 만드는 고민까지 가 있고요. 물론 그 답이 이제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 고민까지 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 평가가 왜 중요해졌냐면 사회적 가치라니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는 뭐 일빵빵 뭐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가 높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평가하지? 여기에서 이제 다들 이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제 세계 전체가 초기 단계라 이렇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 그러니까요. 어떻게 증명해?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 시도를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건 사회적 기업이 한 건 아닌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되게 좋은 아티클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어판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올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올 초가 아니었나 작년 초였나? 하여튼 여기서 뭘 하냐면요. 그 자살이란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하는 회사 NGO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그래서 몇십만 명을 해요, 1년에. 이곳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냐? 이걸 질문으로 던져본 거예요. 여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얼마지? 여기 완전 막연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 어떤 방법들을 막 도입하냐면 음주운전을 기존에 했던 사람 중에 이 교육을 받고 음주운전을 끄는 사람들의 비율을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계속 했더라면 났을 사고, 그 사고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확률, 이걸 쭉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10명 정도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한 명의 목숨을 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그러면 사회에 원래는 없었을 것이 생겼다고 보냐면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연구가 있었어요. 한 명의 가치를 50억 정도라고 봐요. 사회적 비용에서는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50억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10명이니까 500억이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가치는 500억의 가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이 유추 과정들을 쭉 보면 실제로 데이터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많은 사례가 없어서 이걸 디테일하게 못 들여다볼 뿐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실제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앞으로는 좀 서로 알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맞아요. 네. 평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네. 네, 저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근데 이건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특히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방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가치에 뭔가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들은 사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사회적 가치 관련 어쨌든 이제 법안들이 이제 올해 이번 21대 국회 때 이제 상정이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그간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발표했던 것들 이제 올해는 정말 진짜 이제 빼박 될 수 있도록 방향이 이제 확고해질 수 있도록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